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밖에는 비가 와요. 비 오는 가을날, 왠지 운치 있고 좋나요? 저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산 쓰고 다니는 거 귀찮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눈, 비 다 싫어졌어요. 오늘 오후에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얼른 부동산 뉴스 좀 읽어보고 나가야겠네요. 아마 업로드는 식사하고 와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지연 우려에 시공사들 전전긍긍 오늘 설명회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 어저께 기사를 읽을까 하다가 이제 조금 숙성되고 나서 얘기들 좀 보고 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보통 건설회사들이 공사비를 올려 중간에 뭐 나무도 더 심어야 된다, 못 둬야 된다라고 해서 공사비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현장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거. 결국 이 사업비는 누가 내는 거냐면 조합원들, 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내는 겁니다.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장이 알겠습니다,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조합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정비 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나게 되면 총회,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다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서 총회 안에서 일정 숫자 이상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 이렇게 증액하는 사업계획 변경하는 내용 안에 동의하겠다라고 이 총회가 통과돼야지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추가 공사비들 이런 비용 때문에 이 총회를 했는데 이 안건이 부결됐대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이 왜 돈 더 내라고 하는 거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겠고, 이 부분, 이 추가적인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돈 못 받았으니까 뭐 보통 이제 자기 돈 못 받은 경우에 건설회사들이 보통 입주할 때 가서 취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공사 끝내놓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아파트 대문에 철문에다가 용접해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막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이슈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결국 이렇게 증액된 비용들 또는 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유치권 행사하는 것처럼 시공사들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위기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어제 그제 기사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 이 공문이 그거죠.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표들이 이게 왜 우리가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면서 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사 조금 읽어보면 그래요. 헬리오시티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사나 조합이 총회 의결 없는 공사 발주 및 시공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뚜렷이 내놓지 않고 있고,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우려감을 조장했다라고 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 운영이 극히 불안정한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선발주 후인준 방식 공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리오시티는 전임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아서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사 지시를 받고 공사를 수행한 것이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 답변에 대한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 주체 조합이 약간 좀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일단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전에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선발주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올라가는지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더 했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기사에 있는데, 자,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인준돼야 하나 이번 총회 안건과 관련된 공사는 이미 먼저 선실시됐고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사업 시행 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한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유치권 행사에 나설 여지는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업무 자체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중요한 사업비 증액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 의결 없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에 돈을 올려받겠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였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설회사는 어차피 그런 총회 의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어떤 도시정비법상 규율인 거고, 올려달라고 해서 집 더 지어주고 돈을 낸 건 맞으니까 그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기 전에는 우린 유치권 행사하겠다, 문 열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실력 행사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해결될까요? 또 이 조합 내부적인 문제도 또 머리 아파질 수 있는 월권이다라고 하면 또 머리 아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아마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봤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던 글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던 글을 제가 좀 이따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허그가 법무사 비용 지급 개선 방안에 마련하는데 착수했다라고 해서 도시주택보증공사 HUG 관례적 업무 처리의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 지급 관련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라고 밝혔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보증 업무 처리에 수반되는 법무사 보수, 등기 비용 지급 절차, 법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 보증하는데 허그가 개입을 하는데 이 업무 처리하는데 뭔가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가 짤막하게 나와서 봐요. 이재강 허그 사장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에 입각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이라면서 법무사 비용 지급 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되게 좋은 말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원인이 된 글이 이 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월 14일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제가 요 글을 봤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갑질이라 그래서 법무사협회 부협회장께서 써주셨던 글입니다. 보면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좀 전에 봤었던 이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하는 과정에서 이 이주비 대출에서 근저당권자인 허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사가 그 실무를 하게 되는데 되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울분에 차서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첫 번째, 일단 뭐냐면 초저가 보수의 강요. 이 법무사는 보수료가 정해진 가액이 있는데 70.4%의 이 법무사 보수표 삭감을 강요하고 허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보수는 29.6%만 받아라. 니들은 이거만 받아라.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이 1억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보수는 3, 4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세 공과금의 대납 강요. 그러니까 법무사 보수보다 오히려 큰 게 실제 세금인데 등록세, 면허세, 채권 증지 등 제세 공과금인데 이 비용이 법무사 보수의 10배 이상 되는 가액인데 이 비용도 법무사 니들이 일단 빌려 갖고 와서 돈 있는 걸로 먼저 내고 자체 조달해서 대납하고 그 대납한 비용은 나중에 허그로부터 지급받아라. 그리고 대납 절차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도 불인정한다. 이자 내서 받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인정 안 해주겠죠. 그래서 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대납 비용을 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반환받으라고 하니 이런 것도 지금 허그가 공기업이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허그 본연 업무를 법무사에 전가한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업무까지도 원래 허그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법무사가 대행하도록 강요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업무 자체도 사실은 법무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허그에다가 이건 너무하다, 보수료 올려달라, 이런 경기 대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게끔 해달라 요청을 하면 29.6% 보수료 받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수고, 싫으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합 입장에서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허그가 공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못해 받을 수밖에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불합리해, 이 주장을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의 이런 끝없는 불공정 갑질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의 법무사들이 함께 사직수행으로 나서야 될 때다. 집단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9월 중순에 올리셨는데, 이제 이 글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에서 보면, 허그에서는 관례적 업무 처리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정비사업 미주비 대출 보증 업무 처리에 관련되는 내용들, 선임 방식이라든가 등기 비용 절차, 지급 절차 등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파악했으니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한 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허그 진짜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 뭐, 개선되면서 좀 납득할 만한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자꾸 요새 보이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기사도 보면, 정부가 미신고 전월세집 505만 채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추정해 과세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RHMS라고 하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 소득을 추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좀 제대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고가의 고수익자들, 이제 임대소득 누락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점차적으로 전체 이 과세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겠지만, 일단 보면 국세청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득 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임대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올해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 적정수익, 적정신고 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 검증에 뭐 이 내용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당장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까지는 적용이 될까 어쩔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확정일자 신고 받고 뭐 이제 이 신고되어 있는 세무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세금 2017년 귀속부터 턴다 그랬으니까 추징되는 사례들이 나오겠죠. 이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제 그냥 임대사업자를 내고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가자라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개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크게 혜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안 내면서 소득세를 내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서 과세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점차 이제 계속 털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과세들을 다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일종의 채찍이 되는 거죠. 채찍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뭐 방향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어떤 조세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타이트하게 이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지금 보면 좋아요도 있지만 화나요 반응도 많잖아요. 뭐 기사 댓글들에 보면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 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우려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을 결국은 뭐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 얘기들도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방향성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자,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제목이 겁니다. 집값 강세론자의 변심, 최상욱 투자 수요 줄며 상승세 꺾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쯤 진정될까? 오르기만 하던 집값, 서울 집값이 이제는 꺾일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내세운 사람이 대표적인 집값 강세론자 입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28일 날 이제 조선일보에서 최상욱 연구원을 만났는데 이제 지금 9월 28일 날 이분의 의견은 그랬대요. 서울 집값이 더는 크게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이 생각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작년 8.2 대책 나왔을 때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봤던 것과는 다른 분석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집값도 하방 압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투자자가 몰린 중소형 고가주택부터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실수요자들은 만약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세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의견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좀 내용들 잘 살펴볼게요. 자, 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첫 번째, 9.13 대책이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제까지 부동산 시장 참여자 중에 절반은 실수요자, 절반은 투자자였는데 9.13 대책이 이 투자자들의 수요들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투자자의 수요를 꺾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수요가 빠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투자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가 모두 강화된 시대를 맞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층들이 실수요자들만 남을 거기 때문에 수요가 절반 정도 꺾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내년부터는 신축 30평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고 약보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세가 서울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거냐라고 이제 라는 질문에 강세장이 이어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서울이 입지가 좋은 곳의 대형은 오히려 새로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대형이 오히려 주목받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크고 비싼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거를 한 채를 갖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10억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가 반영되는 율이 70%에서 14억이라고 하면 7억이니까 상대적으로 1인당 갖고 있는 게 9억 미만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주택들, 대형 평형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의 실수요자들도 줄어들 것이냐? 지금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죠. 예. 기존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참여하지 않고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 것은 아마도 소득 수준들, 주택을 살려고 지금 시장에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약세로 돌아선다는 것이 시장을 끌고 가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신축이 약보합으로 돌아선다는 의미지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서울 주택시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계속 성장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서울 전세 수도권 지방 집값 전망은 내년부터 서울 전세금은 오를 것이다. 다주택자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서울보다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최상욱 위원 되게 똑똑하네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이 내용 보고. 입주권을 주목하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에 와 닿는데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 조합원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인데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물건들이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다른 취급을 받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입주권, 지금 공사하는 중간에 이 사람이 입주권으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올해 내년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팔 거냐 아니면 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 장기 보유를 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택이 되는 순간 이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보유세 부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 등 그 이후에 이제 업무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입주 전에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입주 몇 개월 앞두고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 개 중에서, 그냥 지금 뭐 세금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당장 등기 쳐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중과세 적용돼버리고,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고, 물론 입주권은 장기보유 공제 못 받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중과세 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파는 게 가격은 덜 올라도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입주권 상태에서 물건들은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가격이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다. 야, 이런 부분까지도 안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집값 오를 거에 떨어질 거에 뭐 그런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중대형 평형 얘기도 약간 언급이 나왔는데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굉장히 유명한 농객들, 농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좋은 글들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카페 안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분들 중에 트리거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최상욱 위원 인터뷰를 보시고 나서 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대형 아파트 투자성에 대한 고찰이란 글입니다. 글이 뭐 좀 길어요. 근데 이 글을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요 글은 링크만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중대형, 대형은 40평형대, 48평 초과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중대형에 대한 생각은 투자 가치가 있으며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평가건 갭 메우기 형식이 되건 트렌드의 변화건 똘똘한 한 채 때문이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핵심 지역의 대형 아파트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저평가 상태에 있는 아파트 형태라고 보며 동시에 아직 먹을 게 충분히 남은 섹션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이 글을 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저도 아까 사실 이제 대형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제가 몇 명 이제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4명이서 얘기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분께서 물어보더라고요. 분님은 대형 어떻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요? 저는 그래도 대형 안 살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이 어떤 시세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게 되기는 여전히 뭐 저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핵심 지역의 대형은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포라든가 이런 인기 지역의 38평, 40평 이런 애들은 원래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쪽은 원래 중대형의 수요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트리거님이 말씀하신 이 대형은 완전 큰 대형이죠. 48평 초과분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는 이 수요층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인사이트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형으로 흐름이 일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소형이 평단가가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대형의 평단가가 너무 지금 낮게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트리거님도 갭 메우기 말씀을 하셨지만 소형이 우리 갭 메우기가 그거잖아요. 어느 지역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가격 갭이
비슷하게 있었던 지역이 덜 올랐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가격 쫓아서 올라가는 게 갭매우기잖아요. 평형 기준으로도 소형 평형, 중형 평형들은 가격이 많이 평단가가 올라가는데 대형 평형이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덜 올랐다고 하면 이 갭매우기를 하면서 쫓아가는 형태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대형이 유망한 투자처이냐? 가격이 그런 쫓아가는 흐름에서 뭐 가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 큰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이 대형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수요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뭐 그런 거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리모델링 얘기할 때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대형이 워낙 전평가되어 있어 가격이 싼 데들 근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대 분리를 하면서 중형,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여전히 기회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집값 담합 신고하세요. 신고센터 운영이라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5일부터 집값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시세 조종 행위,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감정원들이 이 내용들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의 통보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뭐 조사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 봤더니 감정원 홈페이지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한다고 하고 전화로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기사 보자마자 바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으면 사실 저는 이런 것 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 이런 거 조금 약간 불만이에요. 대문에 좀 안내가 되게끔 어디에 신고하세요 며칠이라도 일주일 한 달이라도 좀 어디를 클릭하면 이 신고할 수 있는지라도 좀 문을 열어보든가 그죠? 없어요.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보니까 고객센터에 보면 고객 민원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다가 접수를 하면 이쪽에서 접수를 받지 않겠냐. 고객 민원 신청하기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첫 페이지에는 안 보인다는 거. 감정원 통해서 신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여기 가서 하라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아예 없어요.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모르겠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은 보도자료 FAQ라서 사실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여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도자료 내고 할 거면 홈페이지 정도에는 신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대문에다 열어놓고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아무튼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뉴스도 다 읽었네요. 오늘 용산 페스티벌 한다고 그래서 전자상가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망했어요. 그죠? 야외 행사인데 비 오면 참 안타깝네요. 왜 되는 일이 없냐. 아무튼 저도 뭐 시간 내서 갈 수 있으면 실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이따가 오늘 내일 중에서 내일은 못 가겠구나.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부동산 뉴스와 이슈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부동산 별별 수다 영상 편집된 거 오면 그거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13 대책 관련해서 대출에 관한 얘기들 정리해서 얘기해봤거든요. 도움되실 내용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